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의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도 형사 냄새가 물씬 풍기는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우영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로 오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서에 근무해요? 제가 근데 오늘 그 약간 형사 같은 느낌이 났는데 암살에서 영화 암살에서 이정재 씨가 약간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꾸 오버하지 마시고. 아니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제가 그 남성이란 점과 이 씨라는 점은 그래도 동일한. 그렇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자꾸 뭐 그렇다면은. 네. 어쨌든 그 형사 어제 혹시 저 자꾸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 제가 입고 왔더니 사람들이 모두 형사 같다고 그러던데. 네. 오늘 이제 이우영 아나운서가 형사같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존경하는 분을 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예. 네. 참 보면 정말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요. 우리 이우영 아나운서처럼 열심히 사회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참 진짜 힘들게 사회생활해요. 그 유튜브 얘기는 제가 방금 했고, 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리기 시작하지만 그래도 오늘 또 청취율 전화 받기 좋은 날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날씨가 흐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청취율 조사 전화 받기 딱 좋은 날인데요. 눈은 안 와요? 네, 02로 시작되는 전화 오면 받으셔서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잘 듣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뉴스 정면 승부 잘 듣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저희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고요. 오늘도 청취 인증 문자와 함께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리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같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거 중요하죠. 네. 예.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먼저 가자지구 관련 소식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중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중심의 한 병원에 오늘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이죠.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서 최소 500명이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일제히 충격과 경악을 표시하고 나섰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해법 모색을 위해 이스라엘 그리고 요르단 방문길에 오르기 직전 요르단 방문이 전격 취소가 됐습니다. 자, 일단 살펴보면 가자시티의 알 아흘리 아랍병원이 공습을 받았고요. 최소 500명이 숨졌다고 각종 외신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건물 잔해 밑에 아직 수백 명의 희생자가 있다라고 해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고요. AP통신은 병원에서 촬영된 영상을 확인해 봤을 때 시신의 대다수가 어린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팔레스타인 당국과 하마스는 이번 폭발의 원인을 이스라엘군의 공습 탓으로 돌리고 있고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병원을 겨냥한 건 용납할 수 없는 끔찍한 전쟁 학살이라고 부르면서 사흘간 애도 기간을 선포를 했고요. 또 하마스의 경우에는 끔찍한 학살이자 명백한 전쟁 범죄라면서 이스라엘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군은 지금 책임을 부인하면서 팔레스타인의 또 다른 무장정파 이슬라믹 지하드의 로켓 실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군 대변인이 작전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가자지구의 테러리스트들이 로켓을 쐈고 아라흘리 병원 근처를 지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입수한 여러 출처의 정보에 따르면 가자지구 병원을 강타한 로켓 발사 실패에 이슬람 지하드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이슬람 지하드 측은 거짓말이자 날조이며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일단 국제사회의 비난도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시리아, 리비아, 이라크, 이란 등 이슬람권 국가들은 잇따라 이스라엘을 비난을 했고요. 또 하마스와 연대하는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무슬림과 아랍인들에게 강한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즉시 거리와 광장으로 나가라는 촉구를 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요르단에서 회동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분노한 시위대가 이스라엘 대사관을 급습을 시도하기도 했고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포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면서 의료에 대해 지속적인 공격을 받아온 지역에서도 유례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면서도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 확대를 꾀하고자 했던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대형 악재를 안고 이스라엘 방문길에 오른 셈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요르단 방문은 취소가 됐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아바스 수반 그리고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압델 파티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4자 회담을 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일단 공습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회동을 취소했다라고 하고요. 요르단도 정상회담 취소를 발표했습니다. 조금 전 아마 속보로 전해진 소식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전해진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요르단 방문 취소 역시 새벽에 전해졌는데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로한테 이제 책임을 떠넘기는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은 분명히 밝혀져야 될 겁니다.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 민간인들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그렇죠. 있는 그리고 병원에 대한 공격이라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은 분명히 밝혀져야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도착을 해서 네타냐후를 만나서 포옹을 했다라는 건데 바이든 대통령도 굉장히 부담이 굉장히 커졌죠. 네. 왜냐하면 만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오폭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질 경우에는 사실 이번 방문이라는 게 본인의 어떤 그 중동 정책의 실패라든지 이러한 것을 어느 정도 회복하기 위해서 만약 간 것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공격으로 만일 밝혀지게 된다면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어떤 경우에서도 원했던 성과를 얻기는 참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군다나 이제 요르단 국왕이라든지 이집트 대통령하고 만날 아바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저거지만 이거 지금 간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도 없고 참 네. 곤란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밝힐 수 있을 거요. 왜 그러냐면 그 잔해 속에는 분명히 파편이 남아있을 거고 그 파편만 보면 분명히 어디서 날라오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네. 예.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민간인을 대상으로 자행한 기습 공격을 규탄하는 동시에 이를 계기로 우리 군의 대북 방어 태세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박정화 수석 대변인이 하마스의 잔혹한 기습 공격으로 민간인들을 향한 무차별 살상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지상전이나 근접전이 벌어진다면 인명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마스의 명백한 범죄 행위를 국민의힘은 규탄하며 더 이상의 사태 악화와 확전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합동참모본부는 하마스의 전술 교리 및 무기, 훈련 등이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면서 기습작전을 감행할 당시 전동 패러글라이더로 허를 찌른 것처럼 북한 역시 남침에서 비슷한 전술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더욱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을 굳건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하태경 의원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 규탄 및 사태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이 결의안을 보면 민간인 살상 등을 테러로 규탄하고 인질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스라엘도 또 하마스도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은 하루빨리 중단돼야 할 텐데요. 여당 차원에서 나온 하마스에 대한 규탄 메시지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전쟁의 시발점은 분명히 하마스에 의한 기습 공격이라는 것이 네. 분명하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 지금 한 2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하마스의 공격에 의해서 희생된 것도 확실하고 네. 지금 설은 분분합니다. 150명이라는 설이 있고 190명이라는 설이 있고 하마스의 주장은 그보다 훨씬 많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실은 인질을 납치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은 하마스가 규탄받아야 마땅하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공습을 하고 있잖아요. 네. 가자 지구에. 그래서 또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있고,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물과 전기의 공급이라든지 기초적인 이런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제가 볼 땐 여든 야든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유엔 자체에서도 지금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에는 하마스를 규탄은 하되 그 이후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촉구할 것은 좀 촉구하는 자세를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이 북한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합참은 그 패러글라이딩 타고서 이렇게 이 공격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인질 잡아고 이런 게 사실은 이 소위 말해서 하이 테크놀로지가 지배하는 전쟁에서 허를 찌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패키지로 수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기를 수출하고 패키지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 맞는 전술 전략까지도 같이 수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주 유감스러운데 지금 언론에서 모 언론에서 단독 보도한 거에 따르면 우리 개성공단 다 철수했죠. 그죠? 네. 그 개성공단에서 철수했을 때 그 공장의 기계들은 남아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패러글라이딩을 위한 어떤 천도 제작하고 이런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사실 확인 여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중앙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 북한 역시도 이 패러글라이딩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소위 말하는 이 어떤 전자장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피해서 그리고 그 전에 그걸 무력화해서 기습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일각에서 20만 명이 지금 북한 특수부대가 남한에 일시 기습적으로 올 수 있다. 근데 20만 명이 한꺼번에 오지는 않겠죠. 제가 볼 때는 몇천 명만 와도 이건 큰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고민이 되는 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인질을 잡아갔다는 거 이거 있죠. 북한이 우리의 취약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부 지역에 상륙해서 만약 인질을 잡아가거나 점령을 해서 협상을 시도했을 때 저는 그런 시나리오를 되도록 피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뭐 된다. 근데 그때 미군이 반응하려고 했을 때 북한이 ICBM 가지고 협박하면 과연 미국이 어디까지 우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이 시점에서는 뭐냐면 우리 자체의 어떤 그 군사적 능력, 핵을 포함한 군사적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저는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를 찾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대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 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 21 정책토론회에서 총선에서 이기고 싶어서 간곡히 호소한다. 수도권 전역이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도권 선거의 해법은 아이러니하게도 대구가 바뀌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신의 정치와 내부 총질이란 단어로 대구를 중심으로 한 강경 보수에 구애해 당권을 노리고 대권을 노린다면 그 행동이 보수의 파이를 줄이고 있다고 선언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대구가 다시는 그런 화근의 씨앗을 탕란하지 않고 수도권과 젊은 세대, 중도층의 지지를 얻어 승리할 수 있는 형태의 보수의 알을 품을 것이라고도 선언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탕란이란 게 뻐꾸기 같은 조류들이 하는 건데 다른 새 둥지 알을 낳아서 대신 기르게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근데 또 대구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서울 노원병에 출마할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대구에서 정치하겠다는 건 죽자 살자 멱살을 잡겠다는 것이라면서 만약 대구에서 어떤 배 나온 아저씨가 강경보수라고 언론에 이야기하고
도저히 수도권에서 선거를 뛰는 게 의미 없게 되면 그 사람을 잡으러 나오겠다 말을 했습니다. 신당 창당 관련해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질문에는 보수가 이기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이해해달라. 저는 헤어질 결심을 하지 않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비윤계 유승민 전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는 12월쯤 탈당 혹은 신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자신도 마지노선이 있고 12월 말 이후라고 밝혀서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심평 변호사는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두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국민의힘을 떠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비윤계 이준석, 유승민을 비롯한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강경보수라고 언론에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어떤 배 나온 아저씨 좀 깜짝 놀랐어요. 저를 얘기하는 줄 알고. 예. 그런데 저는 사실은 뭐냐면 일단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이러한 모습들이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반향을 얻느냐 하면 사실은 큰 반향을 못 얻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부 갈등이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이게 커다란 그러니까 이 어떤 세력과 세력이 부딪혔을 때 그건 내부 갈등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세력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그게 있느냐 하면 그거는 크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신평 변호사인가요? 네. 이분이 뭐 12월 뭐 탈당의 명분을 저걸 한다 뭐 이러는데 뭐 저는 이준석 전 대표를 잘 모르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제 느낌으로는 국민의힘에 상당한 주인의식을 갖고 있어요. 예? 본인이 당대표를 했고 주인의식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른정당 해봤잖아요. 네. 그런 경험과 본인의 의식이 합해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뛰쳐나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그런데 정치라는 건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뭐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12월까지 보겠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과거의 정치사를 봤을 때 이렇게 신당 만들어서 잘 되기가 참 힘들어요. 가장 성공한 최근의 케이스가 안철수 전 대표의 국민의당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 말고 그렇게 우리가 기억나는 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 글쎄요. 뭐 필요한 얘기다라고 받아들이는 분도 계실 거고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원내대표 얘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본인들이 본인의 지지 기반이 어디 있는가를 잘 판단해서 앞으로 잘 행동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엔 야당 민주당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해당 행위에 대한 조치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가결파 의원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는 신상필벌, 당연하고도 일상적인 당무라면서 이런 것이 선당후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지도부는 가결파를 구별할 수 없고 구별한들 이분들에게 어떤 조치와 처분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보류 상태고 특히 당원 징계에 대해서는 답변을 숙고 중인 상황이다. 정무적 판단 절차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부 비명계 의원들의 가결 투표 자체를 징계할 수는 없지만 표결 전후 과정에서 이뤄진 해당 행위의 책임은 묻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 대표의 강성 지지당원들은 가결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청원을 했고 청원 동의 인원은 지도부 답변 요건인 5만 명을 넘긴 상황입니다. 당 안팎에서 일단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는 대로 지도부와 상의해서 징계 청원의 윤리심판원 회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비명계 윤영찬 의원은
당시 가결, 부결 자체가 당론으로 결정된 바가 없어서 의원들은 소신에 따라 투표할 수밖에 없었다. 징계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자신에 대한 징계 청원이 당 윤리심판원에 제출된 데 대해서도 굉장히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가지고 징계 요청을 했더라. 내년 총선에도 어떻게든 저를 떨어뜨리고 강력한 경쟁자를 거기에 집어넣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보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청래 최고위원이 일단 오늘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한 거라면 실제로 징계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징계 폭은 굉장히 작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대충 이탈표가 39표라고 얘기를 한다면 39표 그 전체에 대해서 뭐 누군지도 알기도 힘들 뿐만이 아니라 전체에서 하기보다는 최소한의 인원 뭐 몇 명, 한 뭐 네. 두세 명, 한 네다섯 명, 뭐 요 정도까지는 전 징계를 할 거라고 봐요. 왜? 본보기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최대의 이 목표는 뭐냐면 총선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만 본인이 이 승리한 장군으로서 계속 정책 영향력도 유지할 수 있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해서 경쟁력이 있는 의원들을 가결표를 던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마저도 징계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게 된다면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일단 이재명 대표는 그 징계는 최소한으로 하려고 할 겁니다. 단 이재명 그러니까 강성 친명 지지층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는 문제가 좀 달라요. 그 강성 친명 지지층들이 야 그래도 이 사람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공천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손에서 벗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라는 건 이거는 본인이 일단 화합하고 통합한다라는 자신의 메시지를 지킨다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본인의 이미지 관리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총선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그냥 일단은 놔둘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오늘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해 위장 전입 등 비리 혐의를 적용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이 차장 검사에 대한 의혹 문제를 논의를 했고 공수처 고발 방침을 정했다라고 밝힌 건데요. 박성준 대변인은 이 차장 검사에 대해 위장 전입, 처가 소송의 변호사 소개, 처가 고용인 범죄 기록 조회, 골프장 부정 부킹, 세금, 과태료 체납 등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라면서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의원이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다면서 각종 비위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차장 검사가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선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라고 냈는데요. 한편 박성준 대변인은 검찰이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을 두고선 윤석열 정권의 국면 전환용 쪼개기 기소다. 검찰이 정적 죽이기에 현안이 돼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 민주당이 공수처 고발을 할 건데요. 이제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이분 같은 경우에 일단은 딴 거는 다 부인하고 있고 위장 전입은 인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위장 전입 이것도 분명히 잘못한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과거 청문회에서 봤을 때처럼 뭐 대충 다 위장 전입했더라고요. 저는 위장 전입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뭐 웬만하면 다 하더라고. 다 그거 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조금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수사를 하는 검사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를 들면 관련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했다라는 건 공직자 기강 확립이라는 의미 부여가 가능하겠지만 관련이 돼 있는 검사를 이렇게 한다라는 사실 자체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전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공처에 고발을 한다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다, 잘한다, 야 그거 그럴 수 있지라고 그렇게 좀 동의하기는 힘들어요. 예, 다음 소식 알아보죠. 네, 서울 지하철이 다음 달 9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소식입니다. 1호선과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다음 달 9일 파업을 예고를 한 건데요. 현실화되면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파업에 돌입하는 겁니다. 일단 지금 파업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건 인력 감축 문제를 두고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건데요. 사측은 대규모 적자에 시달려온 만큼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노조 측은 이게 안전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면서 철회를 요구 중인 상황입니다. 또 이번엔 보면 MZ세대가 주축으로 알려진 제3노조 올바른 노조의 경우 파업에 동참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늘 파업 때마다 시민 불편 최소화라는 키워드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인력 감축 문제를 두고 갈등을 보이고 있는 노사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파업하는데 어떻게 불편이 최소화돼요. 양쪽 걸 다 할 수는 없죠. 전 벌써 우리 과 애들한테 그랬어요. 오늘 수업 시간에 그 11월 9일 날 지하철 파업한다니까 니들 그때 미리 대비해서 어떻게 와야 되는지 학교 와야 되는지 잘 생각해라 그랬는데 아니면 휴강을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또 보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 피차가 서로 굉장히 번잡스럽습니다. 네. 근데 물론 노동자의 관리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노동자의 관리를 얘기하기에는 우리나라 파업이 굉장히 자주 발생한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대한민국이 강성 노조가 지배하는 사회라는 인상을 세계에 줬을 때 과연 장기적으로 정말 저긴 노동자 권리가 잘 보장되는 국가구나라고 생각하는 국가가 많을까요? 아니면 저긴 기업하기 되게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국가가 많을까요? 그거는 여러분의 판단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이우영 형사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